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로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20층짜리 아파트의 14층 집에서 불이 난 건데 이번에도 스프링클러는 없었고 여러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박상옥 기자가 당시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갈 수도 없어. 아니 이거 지금 저게 뻥 터진 무덤도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0층짜리 동의 14층 집에 난 이번 화재로 20대 아들은 현장에서 숨졌고 60대 모친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간신히 몸을 피한 60대 부친은 화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열기와 연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이들 가족 외에 주민 12명이 다쳤습니다. 약 89명이 저희 소방대에 의해 신속하게 대피되고 탈출된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 반. 화재가 시작된 14층 집은 물론 윗집들도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수십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마포구청은 임시 숙소 마련에 나섰습니다. 아직까지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목격자들은 펑소리와 함께 베란다 실외기 쪽에서 불과 연기가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경찰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내일 특검에 소환됩니다. 베트남 귀국길에 체포되고 처음으로 조사에 나오는 겁니다. 또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내일 동시에 부르면서 김건희 씨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와 친분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18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중심인물 김예성 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특검에 출두해서 소상히 떳떳하게 다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여권 만료 직전 귀국하면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특검은 기업들이 IMS에 투자한 184억 원 중 일부를 김 씨가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첫 소환 조사에 나섭니다. 김 씨가 빼돌린 자금과 투자 수익 일부가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은 같은 시간 김건희 씨도 2차 소환의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 14일 조사에 이어 두 번째 특검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된 뒤에도 버티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달리 특검 소환에는 응하면서도 특별한 진술은 내놓지 않고 있는 만큼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내일 소환됩니다. 특검은 전 씨를 상대로 지난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받아 김건희 씨에게 청탁을 시도했는지 캐물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구속 만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내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주요 등장인물들이 속속 조사를 받고 또 구속이 되면서 이번 한 주 역시 각 특검의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특검 취재하고 있는 연지환 기자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건희 특검부터 짚어볼게요. 내일 구속되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건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또 크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구속 뒤 첫 조사를 보면요. 점심과 이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40여 분에 불과했습니다. 조서 열람에는 1시간 정도가 걸렸고요. 혐의 대부분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내일도 김건희 씨가 출석을 하긴 하지만 또다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출석은 하지만 진술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분석을 해보면요. 먼저 소환에는 응하면서 체포영장 청구 같은 강제력 동원이 되는 상황은 사전에 차단을 하고
이미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있을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래도 특검은 계속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맞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이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네. 내일도 공천 개입 의혹이 주된 조사 대상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구속기한이 20일이니까 이달 말쯤에 특검은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특검은 일단 구속영장에 적시한 도이치, 건진법사 청탁 의혹 그리고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에 대해서 막바지 혐의 다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은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 김혜성 씨와 건진법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을 합니다. 김혜성 씨는 구속된 뒤에 이루어진 첫 조사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대질 조사 가능성도 점치고 있지만요. 김혜성 씨의 구속영장 적시 혐의가 일단 이 횡령이고 김건희 씨도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내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내란 특검 상황도 좀 볼게요. 일요일인 오늘도 소환자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이 소환이 되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날짜가 특정지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인기 작전 수립 계획 날짜가 있습니다. 전체 다요. 전체 날짜,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 김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장일 당시와 또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비화폰으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호 합참작전본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면서요. 이른바 합참 패싱에 대한 진실에도 한 발 더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특검은 또 오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불러 조사를 하면서 곧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상민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막판 혐의 다지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특검 취재하고 있는 연지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시민들과 함께 영화 독립군을 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흉상 철거 논란이 불거졌던 홍범도 장군을 다룬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독립군들의 희생과 헌신이 대한민국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의 한 영화관에 들어서자 깜짝 놀란 관객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김혜경 여사와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하러 극장을 찾은 겁니다. 독립군은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들의 항일투쟁과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되짚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1920년 봉오동 전투는 물론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홍범도 장군 육사 흉상 철거 논란도 다뤘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보수들은 한 군데 집중해서 운동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요즘에 군대의 전술적인 준칙에 비춰보면 홍범도 장군은 대단히 성견이 있다고 봅니다.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당시 국민 대표로 참여했고 영화 내레이션에 참여한 배우 조진웅 씨와 사전 추첨으로 모집한 일반 시민 200여 명도 함께 관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토대가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그제 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했는데요. 김 관장은 독립투쟁을 언급한 뒷부분을 빼고 왜곡 보도했다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단체는 망언을 용납할 수 없다며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입니다.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는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같은 해석은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인 시각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한 데 대해 독립 분야 유일한 공법단체인 광복회는 공식 성명을 내고 정부가 김 관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감사와 수사도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관장은 상반된 시선을 지적하고 통합을 강조하는 의도였다며 기념사 일부분만 잘라 왜곡 보도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민족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선열들의 이런 투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광복회는 주도 면밀하게 계산된 뉴라이트 논리를 대변한 의도적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군의 승리가 가져다준 선물이라고 하는 그에서 집중돼야 되는 거죠. 함석헌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의 그 뜻은 그게 아니었었거든요. 후손들을 다시 한번 우롱하는 처사죠. 감독기관인 국가보훈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도 스스로 물러나라고 압박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이 임명한 뉴라이트 친일 인사로 거취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에 김 관장 항변은 말이 안 된다며 반드시 파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일본의 군함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조선인 강제 동원 사실을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인 추모비나 또 일본 시민단체들이 세운 한국인 위령비에는 강제성을 담은 표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일본 나가사키에서 30여 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나오는 군함도. 조선인 수백 명이 끌려와 강제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시 노동자들이 얼마나 후한 대접을 받았고 생활 수준이 높았는지를 내세웁니다. 一家に一台ね、みんなテレビがあったそうです。これだけもうテレビが普及をしていた。もちろんそれ以外の電化製品もほぼ 100% で普及をしていたそうです。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창업주도 영웅시됩니다. 일본은 10년 전 군함도를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에서 노동자를 끌고 와 일을 시켰다는 의미로 forced to work란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이 강제 노동을 인정했다고 판단했지만 일본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강제 노동, forced labor와는 다른 표현이라며 강제성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2008년 중일 우호를 위해 세운 비석을 보면 중국인 노동자는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인 원폭 희생자 추모비입니다. 이 추모비는 나가사키 평화공원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설명문에도 보면은 강제 연행을 해서 여기서 희생당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1979년 일본 시민단체가 조선인들을 위해 만든 추모비에도 강제 연행과 노동 등 표현이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 그럼에도 4년 전 같은 공간에 만든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에는 강제성 표현을 아무것도 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국내힘 전당대회를 닷새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이 두 번째 TV 토론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구도로 둘로 갈렸고 또 모든 사안마다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국민의힘이 사느냐는 질문에서부터 찬탄과 반탄 후보의 답변은 명확히 갈렸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버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찬탄 후보들은 반탄 후보들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는지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계엄으로 누가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고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결국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북한에 3조 이상의 돈을 갖다 줘서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비해서 국민의힘이 가장 잘못한 것이 계엄인데 계엄으로 해서는 한 사람도 살상된다든지 이런 건 없었는데 반대로 반탄 후보들은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을 들어 찬탄 후보들에게 날을 세웠지만 이런 적치 특검에 무도한 특검을 수사를 예상했으면서 왜 특검에 찬성하셨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특정 종교가 위선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입당하거나 그 지시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입당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헌법 유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승리 전략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반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그런 모든 세력을 모아서 이른바 극우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까지 열어둔 건데 김 후보는 김용태 비대위에서 보류시켰던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의 입당까지도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를 대상으로 하는 첫 공동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됩니다. 시민 11,000명을 대리하는 한 법률사무소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김건희 개인을 향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고깃집이 가맹점주들에게 육수와 소스, 심지어 배달 용기까지 강매하는 등 사실상 갑질을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를 거부한 점주에겐 고기 공급을 끊고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했는데 결국 과징금을 맞게 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10년 전부터 서울 시내 두 곳에서 프랜차이즈 고깃집인 하남돼지집을 운영해온 가맹점주입니다. 최초 가맹계약 당시 반드시 본사인 하남 F&B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은 고기와 명이나물, 숯 3가지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20년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즈음 한 번에 필수품목 26개가 늘어났습니다. 육수와 소스, 찌개 등 본사 자체 출시 상품은 물론 젓가락 등 배달 용기마저 지정된 거래처로부터 구매를 강제한 겁니다. 단가가 이제 어떤 거는 뭐 2-3배, 어떤 거는 5배 비싸져 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쓸 이유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빚으로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거부하자 돌아온 건 보복이었습니다. 본사는 아예 고기 공급을 끊었습니다. 할 수 없이 다른 고기를 사서 판매하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게 이름을 바꾸고 영업을 지속했더니 바로 인근에 새 가맹점까지 내줬습니다. 이름을 변경을 하고 장사를 했는데 바로 38m 옆에 37m 옆에다가 하남돼지집 동대문점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저기는 문전 성시를 이루고 저희는 파리만 날리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공정위는 하남 F&B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경고와 함께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본사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려면 정보 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거나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무분별하게 필수품목을 늘리지 못하도록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사실상 동부 핵심 요충지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에 영토를 내줄 수 없다고 해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성공을 자신했던 미러 정상회담. 그러나 결과는 노딜이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동부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전선을 동결할 수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뜻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습니다. 푸틴이 처음부터 요구해왔던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푸틴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라고 압박한 셈입니다. It's not a done deal at all. And Ukraine has to agree. I mean, President Zelensky has to agree.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의 진격을 막아온 우크라이나의 최종 저지선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찬성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В кінці кінців все одно вирішується на рівні лідерів. Без України це вирішити неможливо. І, до речі, всі це також підтримуют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 실패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떠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로 예정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공할 경우 오는 22일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 간 3자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회담의 성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2월 노골적으로 얼굴을 붉힌 적도 있습니다. You don't have the cards right now.
With us, you start having not playing cards. Right now, you don't. We're You're playing serious, cards. Mr. President. You're playing We're cards. serious. You're gambling I'm the with the lives president in of war. millions of people. 현지 언론은 이번 회담이 고립됐던 푸틴 대통령이 화려하게 복귀할 명분만 제공했다고 혹평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에선 최상의 시나리오란 반응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간형 로봇들이 실력을 겨루는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유치원생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로봇이 건반을 치자 무대가 막이 오릅니다. 드럼과 기타를 치는 로봇 밴드는 분위기를 띄웁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한 제1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올림픽입니다. 이번 대회엔 전 세계 16개국에서 온 280팀의 로봇 500여 대가 출전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만 참가할 수 있는데 올림픽처럼 종목별로 기량을 겨룹니다. 공연 종목에선 동시에 얼마나 많은 로봇이 정확히 행동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解决它后背的散热，还有它的这个40个灵活度的灵活问题。我们的衣服不能够影响机器人关节灵活度。 모든 로봇은 인간의 조정 없이 AI를 활용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른바 체화지능으로 인간과 로봇의 경계를 허무는 단계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는 유치원생 수준의 운동과 판단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로봇 올림픽 같은 대규모 이벤트를 잇따라 열며 로봇 산업 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중국 로봇 시장이 연평균 23% 성장해 2028년에는 15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2030년 로봇 시장 예상치보다 2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의 AI 투자와 함께 로봇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향후 전기차처럼 도약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술 격차가 뚜렷한 우리나라의 경우 역량을 집중시켜 빠르게 추격하고 추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인간형 로봇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뒤 산업과 군사 분야의 실제 투입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흙탕물을 집어삼킨 주택가가 거대한 강으로 변했습니다. 급류가 강을 따라 무서운 속도로 쏟아져 내립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 파크툰쿠아 주에서 현지 시간 15일부터 이틀 동안 많은 양의 비가 왔습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현재까지 344명이 숨졌고 수십 명이 실종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수색 작업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양궁 국가대표 장채환 선수가 부정선거 음모론 등의 게시물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장채환은 지난 6월 전후로 부정선거와 중국, 공산 세력 등을 언급한 게시물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논란이 일자 계정을 비공개로 바꿨고 1군 국가대표가 아닌 2군이라 공인이 아니라 생각했다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는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장채환은 지난 3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올해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16번 홀 쭉 뻗어나간 유혜란의 티샷이 그린 위로 정확히 떨어지더니 홀을 향해 그대로 굴러 들어갑니다. LPGA 투어 첫 홀인원에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기뻐합니다. 유혜란은 이날 홀인원과 버디 5개, 보기 2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기록하며 공동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독 선두인 일본의 이와이 아키에와는 7타 차입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경기장을 넘어 도시로 퍼지고 있습니다. LAFC 홈구장은 여행 코스로, 또 경기는 또 하나의 볼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LAFC 기념품 매장에 이른 시간부터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손흥민 유니폼입니다. 확실히 여기 지금 오픈런을 했는데도 이제 검정색은 지금 다 없어가지고 지금 흰색이라도 구해서 좀 만족스럽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인 손흥민 검은색 홈 유니폼은 모든 사이즈가 품절입니다. I'd like to buy the Soul's Home kit. Okay. In large. Okay. Is that available? We don't have it available right now. Hopefully, like in a week or two, we should have more available. We're just waiting for them to come in. 아쉬운 마음에 팬들은 선수가 지정되지 않은 유니폼에 추가 비용을 내서라도 손흥민을 새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의 동난 상태입니다. 손흥민의 새 무대가 된 이곳 LAFC BMO 스타디움은 이제는 하나의 여행 명소가 됐습니다. It's quite funny if he joins before we are here, so I can buy his jersey over here instead. Otherwise, I had to buy it online. 오늘은 이제 귀국한 다음에 여행 겸 이제 그 손흥민 선수 경기도 꼭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일정을 잡고 올 겁니다. 한인타운은 손흥민 경기가 열리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 좀 꽉 차면 좋겠죠. 실제로 오타니가 LA 다저스에 입단한 뒤 시내 일본인 거리인 리틀 도쿄는 매출이 40% 가까이 늘고 일부 업소는 방문객이 2배로 뛰었습니다. 손흥민도 한인타운과 LA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줄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네, 모레는 유엔이 정한 세계 인도주의의 날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비롯해서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를 겪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유엔 산하 아동 구호 기관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조미진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상황이 많이 열악해요. 특히 아이들의 피해가 심각한데 구체적으로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가자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6만여 명에 이르고 그중에 1만 8천여 명의 사망자가 어린이입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뭐 전쟁으로 인한 사망도 있지만은 구호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물자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아이들이 마셔야 되는 물을 제대로 못 마시고 또 보충이 돼야 되는 영양이 제대로 보충이 못 돼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아이들 중에 만여 명이 넘게는 중증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뭐 등에 뼈가 앙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는 2달 동안에 밀가루를 비롯해서 정말 최소한의 영양직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마저 이 뭐 보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잘 받지 못한 거고 그 결과 저런 중증 영양실조의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니세프가 이런 가자지구 아이들을 위해서 진행 중인 구호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안전한 식수를 위해서는 식수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상수원을 좀 복구하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 또 정화제를 통해서 좀 더러운 물이지만 또 안전한 식수로 만들고자 하는 정화제도 지금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5세 미만 아이들이 이런 물 때문에 그 수인성 질병들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 예방할 수 있는 키트 같은 것도 보급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방글라데시에도 직접 다녀오기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요즘 방글라데시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뭐 아시아에 있는 최빈국 중에 하나이고 방글라데시 아동 중에 약 300만 명 정도가 노동 현장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법이 14세 이상부터는 법적으로 그냥 노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현장을 보니까 특히 남자애들은 거의 7살 때부터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아동들이 노동에 나오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좀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이 부모들의 그냥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아동들의 권리라든가 얘네들이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그런 그 희망이라든가 권리라든가 하는 것들이 전혀 인식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가장 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그 방글라데시 아이들은 실제로 어떤 후원을 좀 받고 있나요? 그 유니세프가 하는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아동 보호 커뮤니티 허브입니다. 특히 학교에 못 가는 아동들이 이 공장에 가는 시간 이외에 이 허브에 와서 기본 스킬들이요. 읽고 쓰고 말하고 하는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로컬 NGO와 함께해서 실제로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또 이제 공장주들을 찾아가서 설득해서 아이가 조금 더 쉬운 일을 할 수 있게 뭐 노동을 해야 된다면 그러한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왜 해외 어려운 아이들부터 돕느냐 이런 목소리가 일부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말씀을 해주실까요? 실제 저희 대한민국이 유니세프의 지원을 43년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개도국 때 저희가 한국전쟁 이후에 받았던 43년 동안 받았던 구호나 지원의 손길은 사실 자국의 어린이들도 얼마든지 도울 그런 그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을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세계 각국에서 도와주신 손길입니다. 저희가 받았던 그 구호의 손길, 그 정성을 저희가 저희보다도 훨씬 못 살고 또 그 생존이나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그 손길을 내밀면 그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의 빛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유니세프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조미진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엔 많게는 80mm 이상, 인천엔 최고 60mm, 서울과 경기 남부엔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새벽과 오후에 집중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전국적인 폭염특보는 내일도 이어져서 한낮에 서울은 31도, 부산 32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3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